흔히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일본은 엉뚱하게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와 한일 관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불거져 있습니다. 이렇듯 미묘한 시기인 지난 2달 동안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선 전혀 예상 못했던 한 탁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름 아닌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탁본 전시회였습니다. 이 탁본들 가운데는 일본이 패전 이후 전문 연구가인 학자들에게조차 그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던 한 탁본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탁본이었을까요? 또 일본이 갑자기 전시회를 열어 문제의 탁본을 전시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그 전시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월 초 이곳에서는 한 특별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일본이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 광개토왕 비의 탁본들입니다. 발견 직후부터 지금까지 광개토왕 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학계에서 끊이지 않고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 광개토왕 비의 탁본 4종류가 한자리에 전시된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중엔 지난 100여 년 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온 한 문제의 탁본도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카와 탁본입니다.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일본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 전시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그 실물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사카와 탁본은 그동안 일본이 역사 왜곡의 근거로 활용해온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본은 광개토왕 비의 비문 내용을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탁본을 입수한 일본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른바 신묘년 기사, 즉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기록한 서기 391년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해석은 일본에겐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910년의 한일 합방을 비롯한 자신들의 한반도 침략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서기 391년에 이미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침략은 자신들의 옛 땅을 찾는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명분의 근거가 되어준 것이 바로 사카와 탁본이었습니다. 총이 몇 장에 담긴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의 물증으로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광개토왕비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역사추리는 지난 100여 년간의 논쟁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광개토왕비의 수수께끼를 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출발점은 이 광개토왕비가 세워진 서기 414년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누렸던 고구려, 바로 그 전성기였습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시. 백두산 자락인 노령 산맥과 압록강 사이의 국경도시인 이곳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입니다. 바로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국내성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보호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광개토 왕비는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인 서기 414년에 세워졌습니다.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공적비입니다. 일명 호태왕비. 높이 6.39m, 무게 37톤, 장방형의 기둥 모양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고구려 특유의 예서체로 14cm 크기의 글자가 세로로 44줄, 총 1775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지 250여 년 뒤인 서기 668년 고구려는 멸망하고 이 거대한 비도 운명을 같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주인들이 자주 바뀌면서 점차 우리의 발길이 미칠 수 없게 됐고 이 거대한 광개토 왕비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17세기에 청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출입 또한 통제됐습니다. 자기들의 시조인 만주족의 발상지라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봉금 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에 나의 인적이 끊어져 버렸고 광개토 왕비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2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880년을 전후에 이 지역에 봉금이 풀리게 됐고 다시 사람들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시작해서 개간에 종사하던 청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거대한 돌비석을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광개토 왕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개토 왕비는 오랜 전설에서 깨어나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1880년경에야 재발견된 광개토 왕비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현지인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가장 먼저 연구되고 최초로 세상에 공개까지 된 것일까요? 과연 일본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광개토 왕비에 적힌 1775자의 해동문을 처음으로 내놓게 된 것일까요? 이 의문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는 앞에서 보셨던 사카와 탁본의 주인공 바로 그 사카와라는 일본인에게 있습니다. 귀관의 말대로 귀관은 전쟁터란 전쟁터엔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그렇다면 귀관은 전쟁을 좋아하고 있는가? 저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관은 어찌하여 무공 훈장을 받을 정도로 싸움을 좋아하고 있는가? 저는 훈장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 평화주의자입니다. 훈장가. 좋다, 사코소이. 그대의 말대로 이제 대일본 제국의 승리가 아닌 평화를 위해 귀관을 새로운 싸움터로 보내려 한다. 사코소이, 귀관이 갈 곳은 천국이다. 출발은 40시간 이내이다. 왜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이 모든 사항은 극비이다. 알겠는가, 사코소이? 네. 주국 경신 사카와 가게노부. 당시 육군 포병 소유였던 그는 이렇게 1880년 가을 육군 참모본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천국으로 파견됩니다.
당시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 군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대외 침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은 1878년 설립된 육군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사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스파이들을 비밀리에 조선과 천국에 잠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수한 임무를 맡고 파견된 밀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카와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사카와는 신분을 속이고 먼저 어학 과정을 마친 뒤 중국인 한의사 왕자문으로 행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인 동북만주 일대의 군사용 지리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 사카와는 광개토 왕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의 탁본을 입수하게 됩니다. 다만 사카와가 직접 탁본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인 탁본 전문가에게 구입한 것인지 그 경위는 분명치 않아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입수한 탁본이 이른바 사카와 탁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1889년 일본은 국수주의 단체의 기관지인 회여록을 통해서 고구려비 출토기란 제목으로 광개토왕 비문의 내용을 게재합니다. 이것이 비문 내용의 최초 공개였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의해 광개토왕비의 비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비문 연구가 불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이 비문의 판독과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구의 주도권을 행사한 일본은 광개토왕비를 고구려사 연구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떻게 광개토왕비문을 이용했을까요? 이것이 발표된다면 우리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즉,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강대한 국가로서의 건립연대를 갖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은 일본 육군 참모본부였습니다. 사카와 탁본을 본 학자 요코이는 비문 중에 우리 일본과 크게 관계 있는 것은 십몇 년 몇 귀절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이 곧 그들의 연구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카와 탁본 연구의 중심이 됐던 또 한 인물이 바로 카스라였습니다. 그는 제국주의 일본의 야심을 대표하는 정치 군인이었습니다. 세 차례나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을 역임한 카스라는 육군 참모본부 창설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참모본부 내에서 카스라는 관서 관동국장으로 활약하면서 대외 정보 업무를 관장했고, 재임 중 을사조약 한일 합방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카와 탁본의 판독과 해석은 카스라와 요코이 이들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왕 비문의 판독과 해석엔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고,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학자 요코이의 지적대로 서기 391년의 십몇 년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해석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 서기의 내용을 보강하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즉 일본 서기의 한반도 정벌 내용이 광개토왕비의 십몇 년 기사, 즉
즉 왜가 391년에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광개토왕비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4, 5세기에 자신들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게 광개토왕비는 자신들의 역사의 정통성마저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당시 동양사 연구의 대가였던 시라토니는 1905년 광개토왕비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간직한 물건이다. 마땅히 이것을 증거물로 삼기 위해 일본의 박물관이나 공원에 안치해야 한다. 1907년 일본은 광개토왕비 이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지반현 향토지엔 당시 일본군 보병 제57연대장과 지반현 당국 책임자가 흥정을 벌인 기록이 보입니다. 비를 사서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실현되진 않았지만 일본 해군은 비를 싣고 가기 위해서 압록강 하구까지 군함을 보내기로 사전 약속까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개토왕 비문이 일본 역사학계에 미친 파장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광개토왕비를 이처럼 탐낸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익대 김태식 교수 연결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37톤이나 되는 거대한 비를 중국에서 일본까지 옮기려 했을 정도로 일본이 광개토왕비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한 시기적으로는 4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기사인데 4세기 후반 내지 말기에 해당하는 그 일본 관계 기사가 다른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개토왕 능비에는 비교적 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고대사의 주사료는 일본석인데 일본석이 사료는 그 시기 기록이 좀 설화적인 성격이 강해서 분명치가 않고 또 중국 외인전 기사에도 일본 관계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유독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공백을 광개토왕릉 비문이 이제 메꿔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광개토왕릉 비문에는 뭐 외인, 외적, 외구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외관계 기사가 8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기사가 신묘년 기사인데요. 그 신묘년 기사의 한 서너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외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강변할 소지가 생기는 거죠. 광개토왕릉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나일본 부서를 좀 강화하려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나일본부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임나일본부설을 맞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임나일본부설이 맞는다고 한다면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한 200년 동안 일본 유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가야에는 신라나 백제나 일본과 다른 어떤 독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 독자적인 문화가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발전하고 있었다는 증거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도 군대 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야의 이 요청에 의해서 가야 말기요. 200년이 아니라 한 10년간 정도 약간의 군사 파견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 파견은 없었다고 보고 그 사람 거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라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 일본에서 온 사신단이나 아니면은 이 상인들로 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계에서도 임나일본부설을 부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은 임나일본부설이 일본이
그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집요하다 할 만큼 영구의 영구를 거듭해서 광개토항비 영구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광개토항비의 비문 내용은 그들의 주장인 임나일본 부서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자리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1972년 폭탄 선언과도 같은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제1사학자에 의해서였습니다. 내가 10여 년간 걸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에는 이미 1900년경에 석회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사코가 가지고 온 비문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탐적인 예로서는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서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쳤다는 소위 도회파 바다를 건넌다는 그 부문의 글자가 석회가 떨어지고 보면 다른 글자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광개토대항비는 일본 참모본부가 한반도 지배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조한 것이다 하는 학설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비면에 석회칠을 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은 몇 번이고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진희 씨의 주장은 일본 참모본부가 비문을 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석회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진희 씨의 주장은 일본 참모본부의 도덕성에 크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광개토항비 연구는 현재 가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라도 탁본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탁본들을 살펴보면 탁본에 따라서 글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주목한 이 씨는 비면에 발라진 석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글자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논란이 계속된 십여 년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탁본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글자의 자획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진희 씨는 이 석회가 일본 참모본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비문의 내용을 위조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발라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中国の卓皇が自分の意思でわざわざこんなことはするはずはないはずです。万の字を加えようが加えまいがどうということない。後ろの今日本に出回っている拓本でもですね、拓本一つの文字を持って議論するといつも間違うんです。じゃあ学者でないとなると誰かと申しますといけた人は別にはいるんです。それは参謀本部の方が派遣した軍人たちであります。彼らは中国人に変装して全く中国人になりきっておりますからほとんど見抜かれてない。左近がそうであります。 이런 이진희 씨의 주장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석회칠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일본 참모본부의 의도적인 변조냐 아니냐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이 공산체제였던 데다 예나 지금이나 영토와 관련된 문제는 민감해서 비문에 대한 현지 답사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1981년 현지에서 조사를 마친 중국 학자 왕건군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이 됩니다. 중국 학자 왕건군은 1981년 4월부터 광개토왕 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지인의 진술을 듣는 등 현지 답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광괴토왕 비 근처에서 1900년경부터 30여 년간 전문적으로 탁본을 떠온 탁공의 증언을 입수했고 그것을 토대로 이진희 씨의 비문 변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去篡改这个碑林，也不同意说九盖井信曾经改过这个碑。要是在光绪初年做这样的双构本，一个普通人至少要做1个月。那作为九盖井信这样的所谓 spec 他来那搞1个月，而且他的水平是不可能的尽管当时清朝政府是很软弱的，但是九盖这个人，他是以牛庄为中心去做秘密工作的。 광괴토왕 비가 재발견된 이래 중국의 몇몇 금속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탁본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탁본의 수요가 늘어나자 비석 옆에 살며 전문적으로 탁본 작업을 하던 초천부 초균덕 부자가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면에 석회를 발랐다는 것이 왕건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왕건군의 주장은 이진희 씨의 비문 변조설에 타격을 입혔고 학계엔 그의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광괴토왕 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학자들도 비문의 해석을 놓고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1889년 일본에 의해 그 내용이 공개된 이후 광개토왕 비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별 진전 없이 지난 100여 년간 지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학자가 광개토왕비가 재발견됐던 1880년대 초기의 탁본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탁본을 찾아내 주목됩니다. 동국대학교의 임기중 교수가 북경대 도서관에서 발견한 이 탁본들은 모두 4종류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내와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1890년대 이전의 초기 탁본이란 점에서 국내외 학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비의 크기인 6.39m 그대로 한 장에 한 면씩 탁본되어 있는 이 초기 탁본들은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탁본의 상태가 양호하고 글자체가 선명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임기중 교수는 광개토왕비 1775자 중에서 불확실했던 172여자를 새롭게 읽어냈습니다. 이렇듯 이 초기 탁본들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비문 변조나 판독과 같은 논쟁에 보다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꺼내놓고 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적당히 이렇게 접어가지고 낡은 끈으로 이렇게 마구 묶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벌 중 한 벌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한국학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탁본에는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였던 반조음의 친필이 붙어 있어 원 수장자는 반조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조음은 당시 북경을 중심으로 한 금석학계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왕비의 탁본처럼 새로운 것이 나왔다면 제일 먼저 그의 손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발견된 탁본은 가장 초기의 원석 탁본, 즉 비면에 석회칠이 되기 전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석 탁본에는 반조음의 친필과 낙반이 찍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까지 알려져 있는 다른 탁본과는 달리 유통 경로가 정확하다는 점이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탁본의 발견으로 광개토 왕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십묘년조 등의 판독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종일 삼국학계의 검증을 기다려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광개토 왕비를 둘러싼 100여 년간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의 연구나 논쟁은 광개토 왕비에 적힌 1775자 가운데 불과 몇 자, 즉 신묘년 기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개토 왕비는 고구려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고대사, 나아가 당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까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비문에 담긴 1775자의 전체 내용은 무엇일까요? 1600년이 지난 오늘날 광개토 왕비가 전해주는 고구려와 고구려인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환인입니다. 그 땅에 우뚝 솟은 오녀산성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누렸던 고구려의 정신과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기 3년에 옮겨온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지반의 국내성입니다. 지금은 인구 20만의 지반 시내로 편입돼 성터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고구려 424년의 토성이었던 곳입니다. 이 땅엔 아직도 옛 고구려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어 고구려의 채취를 느끼게 합니다. 7,000여 개에 달하는 통구고구려 고분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태왕릉, 바로 광개토 왕의 것으로 알려진 능입니다. 왕후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땅을 크게 넓혔다는 의미의 광개토경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왔다는 평안호태왕이 합쳐진 의미입니다. 고구려의 병사들아, 우린 드디어 우리의 땅 요동을 찾았다. 우린 결코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찾으려 합니다.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고구려의 국토는 영원할 것이다. 대고구려는 강건하여 장하다. 고구려의 용사들아, 이상을 지켜가죠. 후연을 치는 것이 우선이며 백잔과 오해자는 그 후에 움직여야 할 것이옵니다. 후연뿐이 아니옵니다. 남으로 백잔이 움직이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외잔놈들의 노략질이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내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강력한 국력을 배양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 고구려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들부터 힘을 합해주세요. 그렇다면 나는 온 백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아르스 이남부터 저 대륙의 중심까지 강력한 고구려의 중흥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본명은 담덕. 어려서부터 체격이 크고 뜻이 고상했으며 아버지 고국양왕이 죽자 서기 391년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18세 소년왕이었지만 그의 용병술과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개토왕은 특출한 리더십과 안목으로 안팎을 조화롭게 다스려 우리 민족사의 승리와 영광의 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광개토왕은 자신만만한 정복 활동으로 한강에서 만주 대리까지 자신만의 천하를 호령했던 팍스 코리아나의 선봉장이었습니다. (412년) 광개토왕이 39세의 한창 나이에 호련히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공적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광개토왕비입니다. 이 비의 제1면에는 고구려의 개국의 역사와 광개토왕의 생애, 그리고 거란과 백제의 정벌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어 온 이른바 10년형 기사는 백제 정벌의 명분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면은 일면의 백제성 정복 기사와 더불어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적고 있습니다. 서기 398년 숙신 정벌과 서기 400년 왜구를 정벌했다는 내용입니다. 제3면 역시 정복 기사를 자세히 적고 있는데 왜구, 후연, 동부여를 정벌해서 광개토 대왕 제위 22년 동안 64성과 1400여 촌락을 공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면은 수묘인, 즉 광개토 왕비의 묘직에 대한 관리 요령과 제도를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지 1만 년 후 나의 무덤을 수호할 자들은 내가 돌아다니며 직접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맡기게 하라. 정복 활동을 통해서 고구려의 천하에 들어온 타국인들까지 품에 안는 자신의 참 세계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고구려의 영토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로는 요하, 북으로는 개원, 농안, 동으로는 연해주와 두만강 하구, 남으로는 한강 이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구려는 동북아에 거칠 것 없는 패자로서 자신들의 천하를 이룩한 것입니다. 대왕의 은택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그의 위문은 사해까지 떨쳤다. 나라가 부강하니 백성들이 편안하였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이렇듯 우리에게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의 역사, 나아가 우리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이제 이 역사의 타임캡슐, 광개토대왕비의 뚜껑을 열고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서울대 노태동 교수 연결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연구와 논의가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간 광개토 능비문의 정확한 판독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원석 탁본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성문 연구에 있어서는 비문의 정확한 판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비문상의 특정한 한 부자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을 통해서 한국 고대사의 흐름이라든가
고대 한일 관계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다분히 소박한 또 지나치게 낭만적인 그러한 기대나 호기심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강개토항 능비의 비문의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서도 가령 예컨대 십몇 년조와 같은 특정한 한 귀절 자체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입장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비문 전체의 서술 구조라든가 또 비문을 작성할 당시의 고구려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고구려와 인간국가의 관계에 대한 국제관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 또 비문을 통해서 무엇을 담고자 하였는가 하는 당시 고구려 조정의 의도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중심국이었습니다. 그런 고구려에게 외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강개토항 능비에는 외에 대한 많은 서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있어서도 당시 고구려인들이 외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가를 갖다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에서 볼 때는 이 백제, 신라, 부여 등은 능비의 표현에 따르면 마땅히 고구려의 속민이 되어야 될 존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고구려와 같은 유의 집단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즉 고구려의 천하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구려의 천하에 이질적인 존재인 외가 출현하였고 그것을 격파했다는 것이 강개토항의 남정의 대의 명분이 되었고 또 외를 격파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개토항의 위훈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강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강개토항 능비문에서 등장하는 외에 대한 서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추리는 지난 1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광개토항 비문의 논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 비문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개토항비의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글자 몇 자가 바뀌었다고 비문이 전하는 고구려와 고구려인의 힘과 정신, 그리고 전체 역사가 뒤바뀔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혀질 수 없습니다. 역사추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